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 경제정책, 즉 소련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전 세계를 자신의 경제 영토로 만들겠다. 이른바 그 세계화라는 명분 아래 미국의 자본과 기술과 상품이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계화를 추진했으나 1995년도에 멕시코 페소화 위기를 시작으로 해서 97년도에 동아시아 위안 위기, 98년도에 러시아 지급 불능 사태 등등 있으면서 미국이 말하는 세계화라는 게 세계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극소수 대금융, 대자본, 대기업들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 군사 전략은 어땠는가, 대외 군사 정책은 어떠했는가라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일방적 군사주의이고 또 하나는 전쟁의 사업화 또는 민영화. 쉽게 말하면 일방적 군사주의라는 것은 미국이 자신의 군사력을 정당한 명분 없이, 특히 유엔의 승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유지할 때마다 군사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코소보 전쟁인데요. 그것이 한 가지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을 지 멋대로 쓰는 거예요. 유리할 때만. 그리고 어떤 정의라든가 어떤 집단 명분에 맞지 않을 때도 썼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쟁 행위가 그 자체가 돈벌이 수단이 됐다. 즉 전쟁 대행 주식회사라고 그래서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전투 행위까지 포함해서 무슨 병참이란 거는 이제 군대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급하는 거죠. 무기를 포함,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들까지. 정참, 훈련, 이런 것들을 군대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클린턴 행정부 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것이 어떤 미국의 군대 또는 미국 경제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됐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일방적 군사주의와 전쟁의 사업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부터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그러나 어쨌든 적어도 걸프전, 1991년 걸프전 때까지는 그래도 군사력을 행사할 때 유엔에 대해서 이것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집단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승인을 받아내서 군사력을 행사했는데, 클린턴 행정부 이후는 이렇게 바뀝니다. 특히 이제 2001년에 9.11 테러가 나면 이른바 예방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하나도 안보적 위협이 되지 않은데도 군사적 침략을 감행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소련이라는 그 강력한 군사적 경쟁자가 사라진 다음에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미국의 외교협회의 한 원고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던데, 소련이라는 군사적 경쟁자가 사라진 이후에 이제 미국은 소련에 대한 걱정 없이 중동을 비롯해서 세계 모든 곳에서 마음대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러한 일방적 군사주의가 이미 아버지 부시 때 한번 드러났어요. 그게 1989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1989년 11월 9일이잖아요. 그 한 달 뒤인 1989년 12월에 미국이 중미에 있는 파나마를 침공해서 파나마의 독재자인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해서 마약 거래 혐의로 미국 감옥에다가 쳐넣습니다. 그때 미국이 파나마 현지에 12,000명의 군인, 파나마 현지는 왜냐하면 거기는 파나마 운하가 있기 때문에 미군이 파나마 운하를 지키기 위해서 상주하는 군인이 12,000명 있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15,000명의 새로운 미군을 넣어서 27,000명이 그야말로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나마 시민이 수천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사실상 전쟁이라 할 수도 없죠. 일방적인 침략이니까. 그래서 이 마누엘 노리에가 체포 작전의 그 이름이 정당한 명분이에요. 오퍼레이션 저스트 코즈. 정당한 명분을 실행한다 우리는. 이 마누엘 노리에가라는 사람은 이 독재자이기도 하고 사실은 CIA의 끈앞풀이에요. 아세트라고 그러죠. 정보 제공하기도 하고 CIA가 원하는 더러운 일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마약이 그 당시 왜 중요한 거였냐면 예를 들면 니카라구아 반군 콘트라한테 마약 같은 거 공급하는데 이럴 때 노리에가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파나마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은 이게 콜롬비아의 일부였는데 1900년대 초에
그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그 운하를 만들면서 원래는 니카라과에 만들려고 그러다가 니카라과에서 약간 좀 뭐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콜롬비아의 그 파나마 지방을 띄어내서 나라를 만들고 거기다가 파나마 운하를 만든 겁니다. 어쨌든 1989년 12월 달에 미군 대대적 몇몇 명의 미군을 동원해서 파나마를 침략해서 어쨌든 국가 원수인 마누엘 노리아가를 체포해서 미국 감방에 쳐넣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죠. 그러니까 파나마가 미국의 어떤 뭐 안보적 위협을 가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침략을 했으니까 국제법도 위반했죠. 유엔에서 무슨 승인한 것도 아니에요. 또한 미국의 전쟁 권한법, 베트남 전쟁이 난 다음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켜. 이거 안 되겠어. 미국의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려면 의회에 와서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그 전쟁 수권법 또는 뭐 전쟁 권한법이라는 거를 1973년도에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적용이 안 돼. 그것도 말하자면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군사력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무시한 거죠.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지 않았는데도 유엔 승인도 없이 미국 내 국내법에 전쟁권한법에 맞지도 않는데도 그냥 군사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거는 명백한 주권 침해다 해서 미주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서반구에 있는 미국, 중남미 국가들과 미국까지 다 있는 그런 나라인데 20대 1로 미군의 파나마 일방 침략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하는데 뭐 유감 표명이죠. 미국의 행동을 고칠 수가 없죠. 그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9년 11월 9일 날 동서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이른바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냉전이 종식될 때였어요. 그때 소련은 예를 들면 56년도 헝가리 사태나 68년도에 체코 프라하 봄 때처럼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 네 갈 길을 가라 하고 놔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안 그랬죠. 당시 그 콜린 파월이라고 최초의 흑인 합참의장인데 그 사람이 강력하게 군사력 사용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초강대국 미국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된다. 소련이 무슨 행동을 하든 동유럽에서 뭐 군사력을 철수하든 말든 상관없다. 우리는 미국의 군사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때까지는 소련이었죠. 소련 또는 러시아의 강경파 내지는 군부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과 경계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게오르기 아르바토프라고 소련의 굉장히 유명한 전략가인데 이 사람이 또 유명한 말도 했죠. 그 소련이 했을 때 우리는 미국에게 가장 무서운 짓을 하려고 한다.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려고 한다. 뭐냐? 미국으로부터 적을 없애겠다. 즉 소련이 적이 안 되겠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 적의 위협으로부터 군사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우린 적이 안 되겠다. 뭐 이런 말을 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때부터 이게 좀 이상하다. 우리는 그 고르바초프는 사실은 냉전, 특히 그 핵무기 대결을 평화적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막 군사를 막 쓰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파나마 침공이 첫 번째 이제 징후였다면 그 이후에 뭐 소말리아라든가 보스니아라든가 코소바 여기 이제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그 내전 같은 게 많이 벌어져요. 여기에 이제 미국이 개입하면서 그 대외 군사 개입에 대한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거예요. R2P라고 그러는데 Responsible to Protect. 그러니까 현지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 R2P. 인도주의적 개입. 현지 주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미국에 있다. 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유엔의 승인이 없어도 나토와 함께 우리는 개입한다.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코소보 전쟁 때 확립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보스니아 전쟁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위선적이라고 말하냐면 그 94년도부터 이제 보스니아 내전이 진행이 되는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 루안다라는 데서는 보스니아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어마무시한 내전이 벌어졌어요. 한 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100만 명. 근데 여기는 개입 안 합니다. 그런데 보스니아 내전에는 개입합니다. 이게 보스니아 내전이라는 게 1945년도, 47년도인가요? 하여튼 2차 대전 후에 건국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티토라는 사람이 발칸반도에 세운 나라인데 유고슬라비아는 남쪽의 슬라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랑 굉장히 가까워요. 러시아도 슬라브족이죠. 6개 나라예요. 뭐 5개 민족, 뭐 5개 종교, 뭐 7개 언어.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다민족 국가인데 어쨌든 이 티토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이런 식으로 6개 나라를 연방 국가로 만들었고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노동자 자주결정 제도라고 그래서 노동
노동자들이 공장을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였고 스탈린의 명령도 받지 않는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유고슬라비아만은 인정을 했어요. 스탈린의 쫄개가 아니다 이래서. 근데 이 나라가 이제 80년대부터 경제난을 겪었고 냉전이 끝나면서부터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유고슬라비아 중에서 서방에 가까운 나라가 이제 슬로베니아하고 크로아티아예요. 대략 이제 독일이랑 가까워요. 이 나라들은 대개 이제 무혈로다가 독립을 해나갑니다. 슬로베니아가 독립하고 크로아티아가 독립하고 그런데 보스니아가 굉장히 복잡해요. 보스니아에는 기독교, 그 다음에 동방정교, 뭐 러시아 종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스 종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슬림들이 있어요. 거의 3분의 1씩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주도권을 차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내전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유고슬라비안 나라에서 가장 크고 군사력이 센 나라가 세르비아예요. 세르비아는 슬라브족입니다. 이 세르비아가 사실은 세르비아의 보스니아인이 합스부르크 제국의 그 황태자를 암살하면서 1차 대전이 난 거 아니에요. 그때 오스트리아 헝가리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나다 보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끼어들고 막 이런 건데 어쨌든 세르비아는 러시아하고 무지하게 가까운 나라예요. 그리고 세르비아가 이 유고슬라비아에 사실은 맹주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보스니아에서 이 무슬림과 크로아티아가 어떻게 보면 한편이 되고 세르비아계도 거기 있으니까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사람들과 세르비아가 한편이 돼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잔혹합니다. 그래서 뭐 스레브레니차 학살이니 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방에서는 세르비아의 학살 사례만 알려져 있어요. 이 보스니아 이 내전 때는 사실은 1차 아프간 전쟁에 참전했던 그 아랍 아프간 이슬람 그 무장 세력들이 참전합니다. 이란도 참전합니다. 무슬림 편으로. 그때는 무슬림이 미국이 한 편이에요. 세르비아가 다른 편이고. 하여튼 그런 전쟁이 있을 때 바로 이 R2P 인도주의적 개입을 위해서 미군이 들어간다 해서 결국은 세르비아계를 몰아내고 이제 독립을 데이튼 협정에 대해서 독립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복잡했기 때문에 이 내막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보스니아 내전을 계기로 해서 R2P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우리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유엔이 승인하지 않더라도 나토와 함께 다른 나라 내정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만들어냅니다. 이때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좀 타당성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무슬림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것은 세르비아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고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무너뜨리고 싶은 나라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되게 미국 말 안 듣는 나라들이에요.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북한 그리고 되게 사회주의 국가들이고 어쨌든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1999년에 일어난 코소보 전쟁입니다. 근데 이거는 코소보 전쟁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좀 잘못된 거예요. 세르비아 전쟁이에요. 세르비아 영토였던 코소보를 독립시킨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근데 코소보는 무슬림들이에요. 알바니아계 무슬림인데 세르비아계에 복속돼 있었어요. 어쨌든 1999년 3월 20일인가부터 78일 동안 나토가 그 세르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를 비롯해서 그냥 세르비아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공습을 단행합니다. 1차 걸프전 때 약 40일 동안 공습했는데 이때는 78일간 공습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소보를 독립시킵니다. 코소보는 알바니아계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무슬림이 이 세르비아 이 발칸반도에 들어온 게 바로 1300년대인가에 터키, 오스만 터키와 전쟁에서 이쪽 이 세르비아가 슬라브인들이 지면서 들어온 건데 그 유명한 전투지가 코소보였습니다. 근데 이 코소보를 독립을 시켰다. 1900년대 초에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파나마를 독립시킨 것처럼 코소보를 독립시킨 이유는 뭐냐? 이미 80년대부터 그 발칸반도에 가까운 카스피해에 걸프만과 맞먹는 정도로 대단히 많은 석유 자원이 있다. 이 석유 자원을 이란이나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끌어내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아프간하고 이쪽 발칸반도예요. 그래서 코소보를 독립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베트남 전쟁 이후에 가장 큰 해외 미군 기지를 세웁니다. 그게 본스틸 기지라는 거예요. 뭐 미국 병사들 말기로는 달나라에서 보면은 만리장성하고 본스틸 기지만 보인다. 뭐 그런 농담이 유행했을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는 이제 유고슬라비아를 계속 지키고 싶었겠죠. 근데 슬로베니아 독립하고 크로아티아 독립하고 보스니아 독립하고 코소보는 뺏기고 그다음에 이 세르비아의 지도자였던 밀로세비치를 전범으로 기소해서 감옥에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세르비아의 정권 교체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유고라는 나라를 속된 말로 작사를 낸 거죠. 이 코소보라는 나라는 그 코소보 해방군, 코소보 리버레이션 아미 KLA라는 그런 조직이 이끌었는데 사실은 코소보 전쟁이 뭐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미 국무부에서 국제 테러 단체로 임명한 조직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테이큰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보면 그 90년대 말에 알바니아계 갱단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인신매매로. 그런데 얘네들을 갑자기 애국적 단체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독립을 시켜버려요. 석유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러시아하고 중국은 코소보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소보 폭격이 유엔 승인 없이 미국이 단독으로 나토를 이끌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유명한 사건이 베오그라드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폭격합니다. 미국은 오폭이라고 주장해요. 중국은 오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 하여튼 말하자면 이 99년도쯤 되면 미국이 좀 속된 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어쨌든 세르비아라는 나라의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세르비아 영토의 일부에 있던 코소보를 떼어내서 그야말로 미국의 속국처럼 만들고 거기에 어마무시한 군사기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명분이 뭐냐? 세르비아인들의 학살 행위에 맞서서 코소보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인도주의적으로 개입한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후에 리비아의 까다피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무너뜨리다 실패했지만 이런 모든 이 군사 개입을 할 때마다 미국은 인도주의적 개입을 내세웁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현지 주민들을 위한 거예요. 이제 이게 거짓말인 건 웬만한 분들은 다 알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코소보 전쟁 78일 동안의 무자비한 공습을 본 러시아의 지도부가 그렇지 않아도 냉전이 끝나면서 나토를 동쪽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미국이 이후에 계속 확대를 해나갔는데 코소보 전쟁을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의 속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미국이 베오그라드를 비롯한 세르비아의 공습을 시작한 3월 20일 날 마침 그날 러시아의 신임 총리인 프리마코프가 미국과의 상견례를 위해서 모스크바를 떠났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베오그라드 공습 얘기를 듣고 비행기 돌려 하고 안 갑니다. 돌아갔어요. 돌아갔고 이분이 이제 고르바초프가 냉전을 평화적으로 종식한 이래 그리고 유라시아 공동의 집 또는 유럽의 공동의 집이라는 이름 아래 공동안보 모두가 안보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토 동진에 반대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동진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맹방인 세르비아를 저렇게 아무런 명분도 없이 폭격을 하다니 하면서 미국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프리마코프라는 사람이 새로운 외교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러시아는 이제 중국, 인도와 연대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야 된다. 사실 이 사람이 프리마코프가 어떻게 보면 옐친은 이미 그때 인기를 다 잃었어요. 98년도에 지급불능 사태가 나고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개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프리마코프가 차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옐친은 그럴 경우에 자신이 저지른 부정부패 때문에 감옥 갈 게 100% 분명하니까 아주 무명의 인사인 KGB 출신의 푸틴을 불러서 후계자로 앉히면서 조건을 내세우죠. 나를 기소하지 마라. 나와 내 가족을 기소하지 마라. 그래서 프리마코프가 지도자는 못 됩니다. 그러나 이때 프리마코프가 일종의 반미 전선으로 러시아, 중국, 인도 간의 연대를 제창합니다. 그게 이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니까 우리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지금. 막 세르비아 이런 데까지 마음대로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돈 없는 나라들의 가장 좋은 돈 안 드는 방위 전략이 핵무기입니다. 이때부터 핵무기 현대화를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니 S-300, S-400 하는 방공망들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소보 전쟁을 지나서 결국 이제 나토가 계속 동진, 폴란드, 체코, 헝가리는 물론이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같은 나라들은 1차 대전 이후에는 사실 소련 영토였는데 이 나라도 나토에 들어가고 심지어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넣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4년도에 가면 우크라이나 쿠데타, 당시 중지파였던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쿠데타를 몰아내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그러면서 사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2014년부터 이게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이 전쟁의 민영화, 전쟁의 사업화, 전쟁의 비즈니스화 이겁니다. 자, 사실 미국이 마음만 먹었다면 미국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세계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2차 대전 이후에도 있다고 그랬지만 그때는 소련의 위협 때문에 그랬다고 치고
베트남 전쟁에 패배했을 때 그때 닉슨이 나서서 소련과 대탕트 그다음에 공산 중국을 합법 정부로 임명하고 화해한 것 이런 정책이 계속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났을 때 냉전이 끝난 이후에 고르바초프가 원했던 대로 제대로 경제 원조를 해주면서 이 사회민주주의 서구식 사회민주주의의 이행을 도와줬다면 아마 세계는 지금과는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는 뭐냐? 물론 미국 지도층의 책임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 또는 군수산업, 군산복합체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적인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군사력으로 외국 시장을 여는 것 외에 군수산업 자체가 자본주의 경제의 중요한 일부라는 거예요. 특히 대공황을 2차 대전으로 극복하면 이후에는 군수산업은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일부입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냐? 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8%, 10%라고 그러고 최대로 보는 사람은 25%라고 그래요. 즉 전쟁과 관련된 군산복합체를 비롯해서 전쟁과 관련된 산업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에서 25%다. 그럼 전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군산복합체에 의지해서 먹고 사는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군인, 정치가 무슨 싱크탱크 밥 굶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90년대에는 미국이 이 군사력을 유지한 가장 큰 이유가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었는데 냉전이 끝난다면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적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90년대 이후가 되면 전투는 물론이고 병참, 군사훈련 이런 모든 전쟁 행위가 돈벌이의 수단이 됩니다. 즉 전쟁 대행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3년도 이라크 전쟁, 두 번째 이라크 전쟁 때 그 블랙워터라는 민간 용병 회사가 대단한 악명을 떨치죠. 2차 이라크 전쟁 때 미군 전사자가 한 2,000명이라면 민간 회사, 용병 회사죠. 그래서 나가서 경비 업무도 하고 실제로 전투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민간 용병 회사의 전사자가 4,000명이라고 그래요. 2배가 넘는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전쟁 대행 주식회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시작된 건 75년쯤 된다고 합니다. 그때 빈넬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고위 퇴역 장군들이죠. 장군이나 장교들이 만들었는데 사우디가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왕정경비대. 그러니까 사우디는 왕정이기 때문에 군부도 못 믿어. 그러니까 군부와 국민들의 저항으로부터 자기네들 지키기 위해서 어떤 왕정경비가 있는데 얘들을 훈련시켜서 만든 그 빈넬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민간 전쟁 대행 회사가 성행하게 된 게 냉전 이후 아까 말씀드린 보스니아 전쟁 때입니다. 그 당시에 그 보스니아에서 크로아티아, 그다음에 보스니아 무슬림 그리고 한편이고 그다음에 세르비아계와 세르비아 공화국 이 전쟁을 벌일 때 어느 날 갑자기 크로아티아와 이 보스니아계 무슬림들이 전쟁을 하는데 너무나 잘하더라는 거예요. 미군을 뺨치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알고 봤더니 미국의 민간 전쟁 주식회사인 MPRI라는 회사의 그 퇴역군인들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MPRI라는 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군사 전문 능력 회사예요. 그러니까 군사 전문 능력을 키워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MPRI로부터 훈련을 받고 무기를 받고 이 무기를 지원받은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군이 세르비아군을 격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막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찰머스 존슨이라고 9.11을 예견한 미국의 유명한 이분은 사실은 경제학자인데 오키나와에서 그 미군이 그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를 강간한 사태를 보고 나서부터 이제 미군이 좀 이상한 짓을 하고 있구나 해서 블로우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그 뒤에 쭉 그 미국의 군사주의에서 중국을 많이 해가지고 첫 번째 낸 게 이제 제국의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Sorrows of Empire. 미국이 제국이 됐구나, 공화국이 아니라.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2000년대 초쯤 되면 이런 전쟁 대행 주식회사가 한 30몇 개가 되고 매출액이 몇천억, 한 2천억 달러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문제의 그 MPRI, 그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군을 훈련시킨 이 MPRI가 그냥 무슨 예를 들면 좀 대령급이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창립 주역이 누구냐면 91년 걸프전쟁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 역임한 사람이고 유럽 주둔 미국 육군 사령관 그리고 육군 참모 차장 이런 아주 고위 장성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회사를 잘 키워가지고 2000년도에 4억 달러에 팔았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칼라일 그룹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모펀드가 있는데 이게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 프랭크 칼로치 또는 영국의 블레어 총리 이런 이 서방의 아주 유명한 정치 건물들이 만든 사모펀드예요. 이 사람들이 전쟁 이런 데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정말 최고의 장사인 거예요.
더구나 재미있는 게 찰머스 존슨에 따르면 2000년대 초에 이런 전쟁 대행 주식회사가 약 한 3, 40개가 있었는데 이 전쟁 대행 주식회사들이 협회를 만들어요. 협회. 반도체 협회 이런 식으로. 조선협회 이런 식으로 협회를 만들었는데 협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국제평화작전협회입니다.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Associations. 자기네들은 국제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업체란 얘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뭐 조지 오웰이 말하는 더블 스피크. 침묵, 뭐 전쟁은 평화다. 뭐 무지는 아닙니다. 이거랑 비슷한 거죠, 사실. 이게 원래 용병이라는 거는 영국이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 써오던 수법이에요, 사실은. 그 프란시스 드레이크라고 유명한 해적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깨뜨리고 제해권을 잡잖아요. 해적입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귀족으로 봉하죠. 그 뒤에도 용병들을 20세까지 기회 써먹습니다. 미국, 영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뭐 예를 들면 이 부채 회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러운 일, 더러운 공작, 더티웍스를 맡기는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재밌는 게 공식적으로 이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고위, 정규군의 고위 장성들이 막말로 해먹고 있다는 거죠. 아주 이윤이 많이 나는 장사인 거예요. 근데 미군은 왜 그럼 전쟁 기업을 이용하는가? 첫째, 정보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 기업, 전쟁 대행 주식회사들은 정보 공개를 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상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70년대까지는 그 처치위원회가 CIA의 공작을 파헤쳤던 75년 이전까지는 CIA가 비밀 공작을 통해서 미국의 마음에 안 드는 외국 정보들을 전복시켰어요. CIA가 주로. 그런데 80년대가 지나서 90년대가 되면 미국의 특수군이 비밀 전쟁으로 나라를 비밀 전쟁 뭐 코소보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비밀 전쟁도 아니죠. 그냥 공개 전쟁으로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기업을 이용하는 이유는 첫째, 정보 공개의 의무가 없다. 그리고 둘째, 정규군 피해가 줄어든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결국 손을 뗄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의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죽으니까. 그런데 용병 회사로 나가면 그냥 퇴직금 받고 그다음에 뭐 전사수당이 있겠죠. 그리고 그거는 애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이라크 전쟁의 경우에는 미군 정규군 병사보다도 민간 용병 기업의 전사자 수가 2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모든 군인들이 이렇게 막 돈을 밝힐까?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나라의 모든 검사들이 나쁜 놈들은 아닌 것처럼 미국의 모든 군인들이 나쁜 놈들은 아닌 거죠. 대다수 직업 군인들은 이런 이 돈을 밝히는 이 전직 고위 장성들에 대해서 대단히 혐오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뭐 브루스 그랜트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전쟁의 민영화, 전쟁의 사업화, 뭐 전쟁의 비즈니스화, 그러니까 전쟁으로 돈 벌어먹는 거. 이거는 첫째, 의회를 우회해서, 그러니까 의회가 모르게, 원래 전쟁은 의회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를 우회해서 그리고 대중들에게 미 대외 정책의 실상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모르게 의회도 모르게 전쟁을 한다. 은밀하게. 그러면서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 군사 기업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주무르고 있다. 이게 90년대부터의 미국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알고 싶은 분은 아까 말씀드린 찰머스 존슨이 쓴 제국의 슬픔이라는 책이 있고 또 하나의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는 전쟁 대행 주식회사라는 책이 있어요. 네, 저자는 기억이 안 나고 유광은 씨가 번역한 책인데 이 책을 보시면 자세히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좀 더 주작할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의 민영화, 전쟁의 사업화를 말하자면 뚫어낸 그 창시자가 누구냐? 그 유명한 딕 체니입니다. 네오콘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딕 체니가 아버지 부시 때 국방장관을 했는데 92년도에 군의 병참 기능, 사실은 이 병참 기능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전은 병참이에요. 탄약을 비롯해서 무슨 물자가 제대로 와야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절절매는 것도 병참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92년도에 딕 체니 국방장관이 군의 병참 기능을 민간 기업에게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한번 연구를 해봐라. 해서 브라운 앤 루트라는 기업에다가 거의 900만 달러를 줘가지고 용역을 맡겼다고 그래요. 결론은 뻔하죠. 민간 기업이 훨씬 효율적이다. 정보기구보다. 미국의 이 기업가들은 정부를 극히 혐오하고 싫어하니까. 그리고 이게 민간 기업의 이 임무가 되면 엄청난 돈벌이 영역이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92년 말에 아버지 부시 행정부가 끝날 때죠. 그때 이 용역을 맡은 브라운 앤 루트라는 회사가 미군 공병단으로부터 앞으로 5년간 해외 여기저기 지역의 병참 계약을 따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브라운 앤 루스라는 회사가 사실은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이라는 헨리버튼의 자회사예요. 나중에는 이제 앞에 또 K가 붙습니다. 켈로그 앤 브라운 앤 루스라고 바뀌는데 KB 아니라고. 이 헨리버튼의 회장을 딕 체니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헨리버튼 회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딕 체니가 그 헨리버튼의 회장을 맡은 5년 동안 헨리버튼의 펜타곤 간의 계약액이 그 순위로 73등에서 18등이 된다고 그래요. 떼돈을 번 거죠. 그리고 2003년도 이라크 침공 이후에 이라크 병참, 이라크에 대한 병참, 그리고 이라크 재건 이런 작업들을 누가 했느냐? 주로 헨리버튼하고 백테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니는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엄청나게 떼돈을 번 거죠. 이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실상입니다. 이게 근데 군사뿐만이 아니에요. 2013년도에 미국 NSA가 뭐 앙겔라 메르켈 같은 외국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특히 미국 시민들에 대해서 사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폭로해서 결국은 러시아로 망명한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란 젊은이, 이 친구가 CIA의 직원이 아니고 CIA로부터 용역을 받은 부즈 알렌 앤 해밀턴이라는 회사의 직원이에요. 그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이 하는 업무 중에 약 70%가 민간 기업의 용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CIA 한 기관의 1년 예산이 300억 달러예요. 근데 미국의 정보기관이 한 16개 있어요. 곱하기 16은 안 되겠지만 아마 몇천억 달러가 될 겁니다. 정보기관의 예산이. 그런 것들이 민간 기업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민간의 사찰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일자리에 잃는 사람들이 많겠죠.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70년대까지는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해외로 사업 기회를 열었다면 90년대 이후가 되면 전쟁 자체가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소련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미국 군수산업 살려면 무기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열심히 무기를 팝니다, 다시. 그래서 한 가지 뭐 그냥 단적으로 이 통계를 들자면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미국 무기의 점유율이 1988년도에는 16%였는데 9년이 지난 1997년도에는 63%로 급증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4배가 됐으니까. 소련이 무너진 이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90년도에 소련에게 이 독일의 통일을 용인하는 대가로 나토가 동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행정부가 그 약속을 깬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토가 동진을 하면, 그래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뭐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나토에 들어오면 미국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2000년도에 이미 미군이 전 세계 70% 국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이른바 이 인터퍼러빌리티, 미국 무기와 자국 무기 간의 어떤 이 상호 교통, 이걸 해서 미국 무기 써라. 그래서 계속 무기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어떤 경제 체제는 전쟁이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체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쟁, 2차 대전 후에 유명한 스매들리 버틀러 장군이 전쟁은 사기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의 이 전쟁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는 전쟁은 최고의 장사인 거죠. 그리고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은 필수적인 아이템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클린턴 행정부 시대에 미국이 국제법을 무시한, 그리고 인도주의를 내세운 미국의 일방적 군사 개입 또는 뭐 군사 작전을 합리화하는, 그래서 일방적 군사주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도주의적 개입을 이유로 해서 일방적 군사주의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전쟁 행위, 병참, 군사훈련, 심지어 뭐 경비, 나아가서 전투행위까지도 일부 민간 기업들이 향하는 돈벌이의 수단이 됐다. 일방적 군사주의와 전쟁의 사업화, 민영화, 이게 클린턴 행정부의 특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클린턴 행정부의 군사화에 대해서도 이른바 네오콘, 공화당의 신보수주자들은 만족하지 않아요. 뭔가 부족해. 이래가지고는 안 돼. 왜? 첫째, 사담 후세인이 살아있어. 이라크가 살아있어. 그리고 미국은 92년도에 나온 이 국방 계획 지침, 디펜스 플래닝 가이던스라는 걸 한 것처럼 전 세계에 대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특히 우주를 통해서, 미사일 방어망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취해야 되는데 클린턴 너무 팀이해. 이런 움직임이 하면서 뭐 새로운 미국의 세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라크 해방법 하면서 압력이 막 심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네오콘 공화당 세력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 또는 대외 군사 정책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